컨텐츠 기획원 14주 차입니다. FA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학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원래 한 학기에 이 FL 수업에서 동영상 강의는 8개 이상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미 10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 14주 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컨텐츠의 배급, 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컨텐츠와 플랫폼과 다양한 기술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기술적인 트렌드가 일상화된 곳에서 컨텐츠의 유통과 배급은 어떠한 영향과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4주차째는 이 어그리게이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그리게이터. 이제 어그리게이터는 잘 배급을 하는, 잘 유통을 하는, 잘 배분을 하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IP가 사실은 쌤이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듯이 디지털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더 나은 유통 배급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로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배급을 하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유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IP에 대한 밸류 포인트는 올라가고 그만큼 수익은 환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유통 배급의 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그리게이터는 바로 그러한 전략들을 잘 하는 사람들의 역할들, 또 그렇게 하는 전략들을 통틀어서 어그리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IP를 추가적인 제작비를 통해서 더 시즌을 더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 그 IP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재편집을 하고 어디 적재적소의 디바이스와 적재적소의 플랫폼에 맞게끔 재편집을 하고 또 재유형화해서 이거를 얼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어그리게이터의 아이디어 파워라는 것이죠. 사실 어그리게이터의 전문적인 대안은 사실은 많은 경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내에서도 그렇죠. 하나의 재미있는 IP가 만들어지고 그 IP를 전 세계에 배급할 때에는 전 세계의 대상 국가들, 대상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마케팅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배급망, 배급 루트가 형성됩니다. 결국 영화 한 편이지만 드라마 시리즈 하나지만 내지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그 구분이 어떻게 될까? 편집이죠. 1시간 반짜리 러닝을 어떻게 쪼개고 또 시즌제를 또 어떠한 형태로 1, 2, 3, 4를 나눠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12부작 드라마를 동시에 한 번에 개봉한 경우도 있고 오픈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 토에 일주일에 한 편씩만 배급한 경우도 있고 보름이나 한 달 경우를 두고서 5편씩 배급한 경우도 이게 이제 그러한 장르나 그러한 형태의 IP를 시용자들이 얼마나 홀릭되고 또 얼마나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고 얼마나 빈지 뷰잉할 수 있는지 몰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이번 시리즈는 한 번에 다 보여주자. 그래서 구독 경제의 회원수를 늘리자. 아니면 집도끼를 지켜보자. 내지는 아니다. 이거는 액션 추리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곳을 구분을 해서 3개씩 나눠서 이것도 순차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풀자. 뭐 이런 식의 전략들을 세우는 사람들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어그리게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그리게이터가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사실은 지금 강력한 트렌드로 이미 컨텐츠의 배급 유통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OTT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14주차에서 어그리게이터의 전문함이 배급 유통 전략의 핵심은 OTT를 두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OTT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어떤 디바이스,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다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라인이 없다는 거죠. 다 모바일로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과 관계없이 편성표와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내가 볼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으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예약도 없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코로나 때 나왔지만 이미 전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스탠다드 폼으로 형성되고 있는 플랫폼이 OTT입니다. 오버 더 탑이라는, 다시 말하면 유선이 없는 인터넷 보기란 뜻인데, 이러한 OTT가 국내에서도 시장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돌입하고, 그 경쟁 구도가 어떤 극한점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리적 수순에 간 게 아닌가. 뭐 지금 농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OTT 중에서 가장 새로운 영상이 업그레이드 되는 주기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안정적으로 새로운 컨텐츠가 반복적으로 재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 어디일까요? 이제 뭐 넷플릭스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국내 드라마 영화를 그런대로 나름대로는 계속 JTBC와 TVN을 중심으로 올리고 있는 티빙,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 뭐 이런 몇 가지의 그 OTT들이 나름대로는 구독 경제를 지켜내고 더 많은 집도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국내 포털 사이트의 잠재적인 회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가 티빙하고 MOU를 하면서, 협약을 하면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네이버의 회원 수와 티빙의 회원을 이쪽에 스위칭하고 카니발라이제이션 하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전략들을 이미 시작했고요.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이제는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는 넷플릭스와 네이버 웹툰의 협업같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구독 경제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본격화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회원 수를 상호 간에 증대시키는, 내지는 MAU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 OTT에 대해서 한번 쭉 개념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OTT에는 선생님이 늘 설명했던 대로 SVOD와 AVOD가 있죠. SVOD는 구독 경제 월 정액제를 내고서 회원이 돼서 볼 수 있는, 광고가 없이 컨텐츠만 볼 수 있는 SVOD가 있고요. 그다음 광고를 보는 대신에 월 구독에는 무료죠. 유튜브처럼 무료로 볼 수 있으면서 광고를 봐줘야 되는 AVOD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TV와 삼성TV를 구매하면, 내지는 삼성TV와 삼성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그 디바이스 안에 100여 개가 넘는 자체 채널이 형성돼 있어서 이것도 광고를 보면 바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브랜드 내의 채널 집단을 얘기하는 게 패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채널망과 플랫폼 시스템이 국내에 이미 연착륙을 했고요. 각자가 지금 구독 경제 경쟁 속에서 회원들을 재배치하고 서로 스카우트하고 뭐 변경시켜가고 중도에서 해지하고 새로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을 쓰고, 이런 정책들이 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회원 월 정액을 갑자기 올리니까 쿠팡 플레이는 무료 버전을 더 깔고, 게다가 이제 유튜브도 프리미엄 유튜브 해가지고 월 정액제의 SVOD 모델을 가지고 오면서 광고를 보지 않고 유튜브 음악을 끊기지 않게끔 듣는 것,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프리미엄으로 가라 라면서 SVOD로 영역을 중첩해서 전략하고 있고, 또 넷플릭스도 SVOD지만 우리도 광고를 본다는 전제로 월 정액제를 확 깎아주겠다, 절대 무료는 안 하죠, 깎아줄 수 있다는 SVOD에서 AVOD의 협업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보더라인이라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SVOD와 AVOD의 공간이 이제는 우리는 그런 플랫폼의 성격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린 그걸 계속 지킬 거야, 이런 건 전혀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SVOD를 했던 것도 AVOD 요소를 협업해서 시장에 있는 잠재적인 집도끼들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만두고 싶은 해지 시점에서도 더 싼 게 있으니까 광고 좀 보고 돈 적게 내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 아니면 4인 가족이 아니라 1인 가족에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비용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OTT를 전점으로 한, OTT 플랫폼을 정점으로 한 어그리게이터 전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지금 국내에 OTT로 들어와 있는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티빙, 언제나 없어질 것 같지만 아직은 근근히 역할을 하고 있는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어느 형상까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고 가격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들이 서로 간에 어떤 그 보더라인을 넘나드는 협업과 그다음에 MOU와 또 서로 연계 효과와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로 공동 상품, 협약 상품 내지는 중복 상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서 IP를 제공하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동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해진 우리가 분석해진 OTT의 맵 지도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OTT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장 현황을 좀 파악해보고 그들 간에 막 거미줄처럼 짜여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한번 확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연구 문제 되겠고요. 두 번째 연구 문제의 중요한 개념은 컨텐츠의 브랜드화입니다. 컨텐츠의 브랜드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소비 속성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선호하는 어떤 요소에 따라서 시청이 집중됩니다. 소비가 집중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 기회비용으로 쓸 수 있는 여유로운 레저 타임이 한정적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아주 필수적으로 디폴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리 타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그 아주 자유로운 레저 타임 안에서의 킬링 타임용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만 보고 내가 믿고 보는 감독들이 연출한 작품만 보고 내가 진짜 팬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쓴 시나리오만 볼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컨텐츠의 브랜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컨텐츠의 브랜드화가 이제는 점점 더 어그리게이터드 전략들에 더 심오하게 적용되면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전략으로 또 확장됩니다. 유니버스로 확장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믿고 들어오기 때문에 믿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팬덤이 두텁게 형성돼 있고 그 팬덤들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으로서의 세계관을 넓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스핀오프 전략이죠. 이 스핀오프 전략을 하면서 새로운 조연에 대한 역할들을 강화시켜서 그들이 다시 주연이 되고 그들의 조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적인 세계관이 여러 개로 세계관으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세계관의 입체성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봤던 걸 또 보게 되고 마치 마블이 디즈니와 만든 전략처럼 어쩌다가 게을러서 어쩌다가 실수로 어쩌다가 바빠서 한 편 정도를 안 봤더니 세계관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전체가 이해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사실 이거 좀 리스키한 전략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모든 작품을 챙겨보도록 만드는 전략도 되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한두 개 빼놓으면 이해가 안 되면 아예 안 봐버리거든. 짜증나. 내가 왜 자기들한테 노예도 아니고 매여있는 사람도 아닌데 니들이 다 보라고 해서 다 봐야 되냐? 뭐 한두 개 안 봐서 이해 안 되면 뭐 그냥 넘어가면 되지. 답답하다 보면 내가 다 챙겨봐야 되냐? 뭐 이렇게 저도 얘기는 하지만 한 번씩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리즈를 보다가 저건 무슨 얘기였지?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내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어떤 IP의 시리즈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그거 하나 안 봤는데 뭐 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컨텐츠의 브랜드화가 이게 헐리우드 중심에서 거대 자본들과 거대 IP의 연합 내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최근에는 우리 국내 플랫폼에서도 국내 컨텐츠에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SBS를 중심으로 한 시즌제 제작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컨텐츠의 브랜드화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시즌이 계속 확장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스핀오프 작품들이 막 나오게 되고 비밀의 숲에 관련된 출연진들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스핀오프물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어내면서 집도끼들을 뺏기지 않고 계속 갖게 되는 것들. 이제 이게 OTT형 TV 드라마 시리즈의
생존 방식하고 또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IP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IP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IP가 있는 OTT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락인돼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IP만 계속 있으면 지겨워서 나갈 수밖에 없는 매너리즘이 반복될 때쯤 스피노프물이 탁 등장하면, 아 맞아, 내가 봤던 세계관이라는 게 마무리된 게 아니었구나, 아직도 계속 ing 중이구나, to be continued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대감과 호기심이 극대화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컨텐츠의 브랜드화가 스토리텔링이나 스타성 있는 배우나 또는 믿고 보는 작가나 이런 스타 시스템과 연동되면서 사람들을 계속 락인시키는 것들, 사실 그러한 팬덤과 락인의 고착화 효과가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을 구독 경제에서 계속 매몰되게끔 하는 매몰병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요즘 국내 컨텐츠의 브랜드화는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즌제 아까 비밀의 숲도 말씀드렸고, 예능도 그렇고 SNL 같이 예능도 그렇고 하나의 그 단일화된 그 모듈이나 포맷 자체가 끊임없이 시즌하고 연동되고, 시즌 플러스 우리가 말하는 외전이라고 해야죠. 외전, 이제 스피노프를 한자로 쓰면 외전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외전식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씬 스틸러라고 그러잖아요. 주연보다 더 주연처럼 연기 잘하거나 더 재미있는 조연들을, 그런 사람들이 특성화되기 시작하고 눈에 띄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쟤 조금 있으면 주연으로 또 하나 스피노프는 하지 않나? 이런 기대를 끊임없이 갖게끔 그 스토리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게끔 만드는 것들, 이거 전부 다 컨텐츠의 브랜드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의 브랜드화도 어떻게 본다면 어그리게이트의 아주 간접적인 전략 중에 하나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컨텐츠의 브랜드화가 시작되면서 제작사, 방송사, 플랫폼들은 오리지널 IP에 대해서도 그렇게 컨텐츠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세계관의 확장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봐야 전문가가 되고, 쇼러너라고, 쇼러너, 헐리우드의 기획자, 총괄 기획자, 이런 토털리 기획을 하고 있는 쇼러너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결국 이러한, 내가 한번 기획하고 만들었던 한 IP를 브랜드화 시켜서 그 브랜드가 끊임없이 세계관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확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스피노프 기획이나 시나리오를 쓰고 기획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투자가 쉬워지고 배급도 쉬워지고 마케팅도 쉬워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컨텐츠의 브랜드화가 중요한 전략이다, 그렇게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우영우라는 게 있었죠. 이 우영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ENA라는 채널을 알게 됩니다. 이제 KT라는 통신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던 전략과 그 시스템들을 하나의 TVN처럼 채널로 만든 게 ENA라는 채널인데, 그 채널이 막 등장하면 사람들 잘 모르잖아. ENA가 무슨 채널인지, 그리고 저걸 내가 왜 저 채널을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ENA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몇 개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된 거지. 그 우영우가 탁 등장, 사람들이 우영우를 엄청나게 재밌게 보면서 우영우가 ENA라는 채널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드라마라는 걸 알게 되고 ENA를 알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컨택 포인트, 마케팅 포인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컨텐츠를 부상시키는 전략, 이거 우리가 텐트폴 전략입니다. 텐트폴. 이 텐트폴 전략은 플랫폼과 컨텐츠의 스타트업 시기, 초창기에 사회적 이슈 파이팅 시키는 컨텐츠, 그런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해서 그 플랫폼의 인지도까지 확장시키는, 이게 이제 우리가 텐트폴이라는 게 그거잖아. 큰 텐트를 우리가 세울 때 가장 중심적인 대들보 같은 폴, 그 폴이 텐트 중심을 강하게 지탱하는 그 텐트 폴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끈을 매달아서 전체적인 텐트의 모양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텐트 폴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헐리우드 내에서도 한 영화사가 가지고 있는 텐트 폴들이 있지요.
옛날에 이제 007 시리즈를 했던 제작사가 가지고 있었던 텐트폴은 그 영화 제작사의 텐트폴이 007 시리즈야. 마치 지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처럼. 그래서 한 제작사는 그러한 텐트폴을 하나를 두고서 전체적인 제작사의 캐시카우를 조정하고 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그 세계관의 IP를 통해서 다른 연계된 스핀오프의 그 투자도 끼어팔기로 받아낼 수 있는 전략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텐트폴이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큰 성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텐트를 세우는 중간에 데드포 같은 폴인 줄 알았는데 그게 거대한 성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텐트폴의 확장 전략이고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텐트폴 전략이 저는 이제 우용호를 들었는데 우용호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CJ ENM이 가지고 있는 텐트폴은 뭘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방송사마다 그런 제작사가 만들어졌죠. SBS가 가지고 있는 SLL, 또 TV 그 JTBC가 만들어낸 또 채널도 있고요. 조사를 해보면 그러한 중요한 채널 플랫폼마다의 집중적인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집중적인 전문 제작사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전문 제작사는 자기 나름대로 텐트폴 전략을 묘사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드라마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쭉 보면 아하 이미 국내에서도 플랫폼 주요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텐트폴 전략들이 일상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그리게이터 역할이죠. 어그리게이터의 중요한 역할은 기존 컨텐츠의 배급 네트워크와 배급 방식을 극대화시키고 다양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효용성과 가성비를 산출시키는 전략들이 어그리게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수업에 늘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예전에 SBS에서 NG만 모아놓은 거 드라마 NG, 예능 NG, 다큐 NG만 다 모아놨던 걸 가지고 나중에 추석이나 설날 연휴 때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시간이 비었을 때 아이디어가 없을 때 NG 모음 1시간짜리 참 너무 재밌는 거야. 마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 편집 때 잘렸던 영상들 대개방 이래가지고 보여주는 것들 막 처음에 그 캐스팅하기 위해서 막 배우들 불러가지고 대사 읽히고 배우들한테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왔나 편하게 묻고 이런 소소한 일상의 필름까지도 다 대개방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과 또 믿음과 신뢰도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본다면 어그리게이터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뽀롱뽀롱 시리즈 얘기했었죠. 뽀로로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뽀로로 말고도 거기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에 대해서 인지도와 주목성과 기호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크롱 같은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크롱 장면만 기대했다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는 파일은 그대로 있지만 촬영했던 그 시리즈물은 있지만 크롱만 다 편집을 끌어내서 크롱판 뽀롱뽀롱뽀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럼 결국 투자비는 그 편집 인건비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어그리게이터의 전략이다.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가 이제 현지화된 오리지널 컨텐츠의 글로벌화 전략.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에 가서 무슨 다른 클라스가 됐고 헐리우드 가서 다른 클라스가 돼가는 것 전략들 내지는 미국의 종이의 집이 한국에 와서 통일 조국의 종이의 집으로 만들어지는 전략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글로컬이라고 하지 글로컬 로컬과 글로벌이 합성된 우리 국내에서의 IP의 확장성이 글로벌로 연계되면서 IP의 확장이 만들어지고 또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시나리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IP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현지화된 오리지널 컨텐츠의 글로벌화 또는 글로컬 전략의 컨텐츠 계획들이 플랫폼 자체에서 팬덤을 글로벌로 확장시키고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팬덤을 일상화시키면서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현지화 컨텐츠 전략이 가져오고 있는 구독 경제 확장 효과 그리고
기존 고객을 락인하고 있는 전략으로서의 이 현재하던 오리지널 컨텐츠의 글로벌한 전략들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또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5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14주차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될 대부분의 주제들은 하나의 확정된 IP, 한 번 만들어진 필름 파일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추가적인 수익원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 그런 아이디어들을 요목요목으로 사례들 잡아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IP의 배급과 유통을 활성화시켜서 추가적인 제작비 부담 없이도 다양한 수익 재원을 발굴하고 확장시킴으로써 팬덤을 강화시키고 그 팬덤이 구독 경제의 락인 현상을 확장시키고 강조시켜서 결국 스피노프된 확장된 세계관으로서의 투자와 마케팅 포인트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바로 14주차의 중요한 주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발표 준비하고 토론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FL 강의 마치겠습니다.